지난해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 아동의 수가 14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일반, 반일반으로 이용 방법은 달랐어도 지원금은 같았던 정책이 7월부터 차등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맞춤형 보육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거꾸로 가는 보육 정책이다. 비정상적이었던 지원금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쌍심지가 그 논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맞춤형 보육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이지 않은 경력단절이 된 여성들한테 오히려 더 좌절감을 가져오고 새로운 재취업도 좀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 전업주부들에게 굉장히 많이 힘든 측면이 있고요.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렵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아이를 낳으면 국가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서 키워주겠다 하고 보육에 더 많은 예산을 써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에서는 최근 하루에 하나꼴로 민간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다. 저희 가정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거의 하루에 1개, 2개씩 계속.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879개였어요. 2014년 평균. 그런데 지금 620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350개 정도가. 그리고 매일 1개씩 줄어들고 있고. 이 상태라면 몇 개나 살아남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맞춤형을 시작을 하면 더 문 닫는 원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서 엄마들의 불만과 어린이집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맞춤형 보육은 왜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일까? 차별 없이 종일 12시간 무상보육이 실시되던 것과는 달리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서 전업주부나 외벌이 가구에는 하루에 6시간만 허용하는, 즉 반일반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 엄마는 스스로 자신이 일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사대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맞춤형 보육에 해당된다고 통지가 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임시직 일자리라든지 뭐 좀 비공식적인 노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 기술서를 써서 또 뭐 통장이나 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좀 되게 필요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좀 되게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출산 후 경력 단절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엄마들의 사회 진출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결국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춤형 보육은 취업하고 싶은 전업주부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 이제 그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이제 중간에 아이들을 데려가다 보면은 어머님들이 꼭 직장을 다니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타격을 받고 본인들이 이제 중간에 거기 딱 3시 되면 데리고 가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1.24명.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 수준이다. 계속된 저출산 현상은 고령화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두운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그동안 엄마들의 출산을 독려해왔지만 맞춤형 보육은 이런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맡기는 게 안쓰러워서 일을 안 다니고 내가 내 애를 보겠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전업맘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앞으로 추후에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는 3시에 오는데 어디 나가서 뭘 할 여건도 안 되고 집안일도 아직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쭉 전업맘인 상태로 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경력이 단절되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들 속에서 맞춤형 보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민하게 된다. 보육 정책은 바뀔 때마다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어서 사실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보육 정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분을 모셨습니다. 행복 나눔 보육행정연구소 김종필 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7월 달부터 맞춤형 보육 정책을 이제 실시를 한 거죠. 실시를 네, 하게 그렇습니다. 됐는데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정부가 시범 사업 끝에 7월 달부터 맞춤형 보육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크게 한 2가지 같습니다. 무상 보육 이후에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진 것을 해소해 보자. 두 번째는 부모와 어린이집의 만족도를 높여 보자라는 2가지 취지로 맞춤형 보육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의 이 보육 예산 약 10조 5천억 정도로 네.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맞춤형 보육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되면 예산 자체는 좀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종일반의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수준이 예년에 비해서 6% 올라가는 반면에 맞춤반의 경우에는 종일반 대비 20% 정도의 보육료를 낮추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신청을 받아서 종일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맞춤형 아이들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어느 정도 비율을 지금 보이고 있나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약 종일반이 57%, 네. 그리고 나머지는 맞춤반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처음 정부가 예측한 8대2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사실 이제 그 전업주부 그리고 이제 일하고 있는 워킹맘들의 어떤 입장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양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차이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전업맘의 경우에는 이게 선진국과 달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오직 부모의 취업 여부만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마음껏 이용할 수 없게 된다라는 점에서는 네.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맞벌이의 경우에도 상당히 이 맞벌이 가구를 배려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그런 내용 추가된 것이 그다지 많지 않고요. 그리고 3시 이후에 맞벌이 가구의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그 맞벌이 가구의 아이들의 정서적 이런 불안감, 상대적 박탈감을 염려하는 목소리 또한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 제도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각각 그 Q&A를 달고 있던데요. 이렇게 그 다양한 그 전일반 사례가 있다라는 것은 전일반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인 건지 어떤 의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종일반 이용 기준을 매우 다양하게 그렇게 정하고 있긴 한데 일단 가장 큰 기준 2가지가 상당히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업맘 가정의 경우에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3자녀 이상만, 그러니까 2자녀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작년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업맘 가구,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업맘 가구가 54% 이상이고요. 그리고 2자녀 이하 가정이 89% 정도 됩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상당 부분 많은
가정에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외적 규정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 큰 기준 두 가지에서 종일반 이용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행이 되면 부모님들의 불편함이 아마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전업주부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번 그 맞춤형 보육 정책이 많은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말씀들도 합니다. 근데 이건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경제단체 등등에서 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해야만 맞벌이 가구를 지원할 수 있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정부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엄마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엄마의 취업률을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엄마가 취업률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어린이집 운영 체계가 모의 취업 여부에 조금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반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전업맘 50%가 넘는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해버리면 오히려 경제단체 주장과는 달리 전업맘들의 사회 진출을 막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갈등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발표 이후 입장이 다른 전업주부와 워킹맘들의 갈등, 그리고 워킹맘 중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을 둘러싼 불만도 적지 않은데요.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워킹맘과 전업주부라고 하는 이분법의 잣대로 엄마들을 나누고 있는 맞춤형 보육. 엄마들을 딱 두 가지로 분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맞춤형이 아니라 편가르기식 보육 정책이다. 주부와 직장 여성을 가르는 분열의 보육 정책이다라는 악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 맞춤형 보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반일반밖에 보육을 사용할 수 없게 해서 자발적이지 않은 경력단절이 된 여성들한테 오히려 더 좌절감을 가져오고 새로운 재취업도 좀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 전업주부들에게 굉장히 많이 힘든 측면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도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를 오래 맡길 때 힘든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 주부들의 아이들을 일찍 데려간다고 해서 아이를 오래 맡기는 엄마들의 마음이 행복해질 것 같진 않고요. 또한 20%가량 지원이 줄어드는 반일반 아이들이 많은 농어촌 및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잇단 폐원이 예상된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세입이 줄면 세출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운행비 증가하고 있고 행정비용 증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원화 보육료 20%가 줄게 되면 세입이 크게 주는데 세출은 늘어나고 그러면 재정 압박으로 결국에는 폐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나 규모가 적은 어린이집이거나 가정어린이집, 농산어촌에 소재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춤형 보육에 대한 가장 암울한 전망은 보육의 양과 질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다. 낮잠 자는 아이를 억지로 깨워 하원을 시키고 제각기 등원하는 아이들에 맞춰 수업을 계획하는 등의 일은 현재 소규모 어린이집 상황을 본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때문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은 맞춤형 보육의 불합리한 점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OECD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인구 절벽에 선 나라 대한민국.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서는 엄마를 비롯한 보육기관, 일선 보육교사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보육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청사진이 아닐까. 네, 0세에서 2세까지 아동들에게 이 무상 보육을 실시한 것이 2012년이었죠. 그 당시 이후에 사실 뭐 어린이집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경영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2012년에 0~2세와 5세 그리고 2013년에 전면 무상보육에 들어가면서 이 공급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공급이 늘어나는 데에서는 분명히 국가 계획도 뒷받침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늘어난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 지원 관리가 부족했던 점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인구가 감소한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상황들, 뭐 미래를 예측하지 좀 중장기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보육 정책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또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 뭐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아이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믿고 맡길 데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아닙니까? 네. 국공립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이제 작은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해법으로서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법은 도입하기 어려운가요? 일단 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뭐 국민적 선호도는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뭐 늘려가자고 하면 당장 뭐 부지라든지 뭐 국가 재정이라든지 뭐 걸리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믿고 맡길 수 있고 안전하다, 그리고 보육의 질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국공립을 설치해야 될 곳은 국공립을 설치하되,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민간, 가정, 뭐 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물론 뭐 지도 감독도 함께 강화시켜서 신뢰도를 높여가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이제 이렇게 맞춤형 보육 정책이 실시가 되면서 어린이집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문을 닫는 어린이집들이 속출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가장 큰 우려인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기존 종일반이 되는 것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누고, 네. 종일반 아동은 6% 보육률을 올리고 맞춤반 아동은 20% 정도 보육률을 낮춘다면 당연히 수지 균형을 맞춰갈 수 없는 건 당연한 이야기 같고요. 네. 그리고 경영난은 뭐 누리과정이라든지 뭐 CCTV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왔었는데, 이번 맞춤형 보육의 강행으로 인해서 아마 그 경영난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문을 닫은 어린이집의 경우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정부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어린이집이 휴원하거나 폐원을 하게 되면 사실 2달 전까지는 전원 조치, 그곳에서 재원하고 있던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다 보내는 조치를 지자체와 운영자가 함께 네. 마지막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지자체나 아니면 어린이집 운영자 측에서는 폐원하는 경우에 그 아이들을 다른 곳에 보내는 원을 찾기가 쉽지 않고요. 그렇죠. 그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만약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난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서 조금 더 먼 곳으로 어린이집을 찾아가야 되는 부모나 아이들이 늘어날 것 같고, 그들의 고충은 아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혼란보다 더 큰 혼란이 올 수 2차 보육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은 이제 예산을 좀 낮춰봐야겠다라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네. 해외 사례, 뭐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 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비율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일단 뭐 2013년 뭐 13년 이후에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우리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육 재정의 부담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OECD 평균 수치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국가의 보육 재정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육의 질을 어떻게 개선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도 함께 고려해서 무작정 보육 재정을 줄이는 쪽으로만 정책 방향을 세우는 것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상 보육 그 정책 시절에 나왔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모두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을 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그 양육 수당을 높이면 굳이 시설에 보내지 않을 가정들도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뭐 어린이집 인가수도 늘어났었고요. 그 늘어난 인가수,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은 바로잡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양육수당이 도입된 건 사실입니다.
부모들이 원한다면 전문 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것을 부모에게 맡기는 쪽으로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양육수당 자체를 좀 더 높여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좀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양육수당의 그런 양육수당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도 좋은데 일단 양육수당 도입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은 보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양육수당을 뭐 다른 쪽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형태로 바꾼다든지 해서 양육수당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12년도에 이제 무상보육 실시하고 나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변화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보육 정책, 뭐 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보육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너무 갑자기 급작스러운 변화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네. 더 많은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사회적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혹시 좀 전망을 해보신다면? 네, 그렇죠. 우리 뭐 흔히 교육을 뭐 백년지 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유아 보육과 교육인데 2012년도, 13년도에 도입된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갑자기 도입된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맞춤형 보육을 갑자기 도입하는 것 또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흔히들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기보다는 비정상의 또 다른 비정상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육 정책에 대한 개편, 개선을 할 때는 부모 그리고 뭐 보육 현장, 언론, 사회단체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조금 긴 호흡에서 보육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논란 속에서 정부는 이 맞춤형 보육 정책 자체를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맞춤형 보육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개선점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그런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업맘이라든지 두 자녀 가구를 또다시 차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업맘 가정에 대한 차별이나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차별 요소를 제하고 전 계층이 뭐 7시간이면 7시간 아니면 6시간이면 6시간 동일하게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화한 다음에 추가 부분은 부모가 선택하고 부모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가 비용 부담을 하되 그가 맞벌이 부부라든지 아니면 저소득 계층이라면 국가가 지원해 주는 방향 이렇게 조금은 평등한 방법으로 무상보육을 조금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네.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행복 나눔 보육행정연구소 김종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춤형 보육이나 무상보육, 어느 쪽이 보육 정책의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개선이 아닌 전면적인 개편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도 변화로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아닐 겁니다. 바로 보육 현장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제를 다루면서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왜 아빠는 이 문제에서 빠져 있을까요? 145만 보육 대상 아이들의 가족과 부모들이 모두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